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법학을 공부하게 된 박중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법이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또 우리 그 임용 시험에서 법학에 고득점을 하는 거, 거의 만점을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단답식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단답식 형태의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암기해야 될 것인가, 사실 그것만 놓고 보게 되면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요 30페이지도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만 해두셔도 사실은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다만 이게 어떤 논점에 있어서 출제 논점 자체가 전체를 전제로 해서 부분적인 논점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법학 일반을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교재는 그래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기출된 문제가 전부 실려 있어요. 그리고 단원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철한 것이 아니라 논점별로, 출제 논점별로 제가 기출문제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강약,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우리 그 법학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사 임용에서 법학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권리구제예요. 권리구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권리구제 방법은 사실은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그래야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든 또 형법이든 또 헌법이든 공법이든 그런 부분 전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그 장래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로서 꼭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목을 제가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회, 기본적으로 제가 시비회를 잡아놨는데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좀 더 시간을 늘려서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일반사회 임용에서 일반사회 과목에서 그 법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볼까요? 제가 여기 합격 드림이라고 이름을 쓴 이유는 뭐냐면 드림이란 뜻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라는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합격을 이루셨으면 좋겠죠. 그런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점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학의 구성은 크게 5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법학의 기초이론, 그 다음에 사법. 이 사법에는 크게 민법과 상법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은 민법 문제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이 있고, 이 공법에는 이제 헌법과 행정법이 있습니다. 물론 공법의 범위는 더 넓은데 제가 분류해 놨어요. 사실 형사법도 사실 공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법이지만 여기서는 헌법과 행정법을, 그 다음 형사법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말입니다. 우리 법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뿐이 없었어요.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것뿐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언제 공부할 거냐면 헌법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현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리는 사유과 원리를 기본적인 원리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대 사유과 원리라고 하는 건데 헌법의 기본 원리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 내에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 부분이 이제 사법이라고 한다면 뒤에 다시 소개할게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사회 내에서
사회 내에서 사적 자치에 의해서 규율되는 이런 사업관계가 철저하게 사적 자치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와 간섭을 허용하게 되는데 그 영역을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그 영역을.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회법에서는 그래서 3가지 법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노동법이고, 또 하나가 경제법이고, 또 하나가 사회보장법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차차 법학의 기초 이론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지막에 이제 사회법까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학 우리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법학의 기초 이론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법학의 기초 이론은 다시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법이란 뭐냐? 한마디로. 또 법은 어떤 이념을 추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의 분류, 그리고 법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건 효력의 범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적 범위,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효력 범위인데 구체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사람에 관한 범위, 또 사항에 관한 범위,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한 범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의 적용과 해석인데, 사실 법은요,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학을 처음 공부하면서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자. 뭐냐면 사실과 법, 즉 사실과 규범이라는 부분이에요. 법은 어떤 사실을 규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어떤 사실을 규율하기 위해서 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먼저 사실을 확정하고 관련 법을 해석하고 해석된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요 적용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법의 해석이 되겠죠. 물론 이제 해석 방법이 이제 논의가 됩니다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인데요. 사실은 법률 관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법률 관계인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출근길에 저와 방향이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같은 차를 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가와 같이 제가 제 차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분 차를 이용하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호의 관계라고 해요. 어떤 법률적으로 그분이 또는 제가 그분을 태우거나 저를 태워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관계는 이렇게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호의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이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률관계의 핵심은 누군가에게는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관계는 한마디로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관계가 당연히 권리 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뭐냐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권리와 의무의 의의가 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법학의 기초 이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러면 민법은 뭡니까? 이렇게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말씀드려도 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 집중하자고요. 자, 그렇다면 법학의 기초 이론에서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법의 의의가 나오는데 이제 잠깐 교재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가 법의 의의와 이념이라고 하는 항목이죠. 법의 의의가 나오고 먼저 법의 개념이 나오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법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사회 규범인데, 법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바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된다는 것이 법의 특징이 됩니다. 강제력이 갖고 있다는 점이 법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즉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일반에게 적용되는 규범이고, 규범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에서 제재가 가해지는 강제 규범이다. 여기서 외부는 다른 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당사자 이외에
여기서 되게 일반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국가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 주체 전체를 전제로 봤을 때 내가 스스로 규제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의 외부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이제 국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나 도리가 되는 규범이다. 물론 큰 틀에서 보기에는 이것도 사회규범이에요. 사회규범인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법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한다면 도덕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범이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도덕의 특징은 뭐냐면 법이 있기 이전에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마땅히 지켜야 될 행위 규범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한다. 그렇게 본다면 도덕과 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교재에도 소개해 놨습니다만 이 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과 도덕의 차이점은 제가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 놨는데요. 첫 번째가 외면성, 다시 말하면 법은 결과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물론 형법에서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비음모 이렇게 해서 또 고의과 시를 구별할 때도 그 의도가 중요하지만 먼저 기억해 주실 것은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법은 오직 결과만 중시하고 도덕은 오직 동기만 중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법과 도덕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법은 결과를 중시하고 도덕은 동기를 중시한다. 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강제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적 규범력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느냐 원하느냐에 상관없이 나를 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율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도덕은 비강제성이에요. 누가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행위나 행위 규범이 있다면 스스로 그런 규범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법은 그래서 사회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반면에 도덕은 당연히 이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성을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이제 중점이 있다면 법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그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성은 일반적으로 합법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합법성 말 자체는 뭐냐면 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반면에 도덕은 인간 자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격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덕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와 의무 관계.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권리만이 의무만 지는 경우도 있고 권리만 부담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은 권리와 의무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반면에 도덕은 뭐죠? 내가 그런 도덕적인 규범에 따르는 거죠. 내가 도덕을 지켰다고 해서 그런 애가 이런 일을 했으니 네가 나는 너한테 뭘 요구하겠다 이런 권리가 없죠. 그것이 도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법은 외부에서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부가 결국 누구냐 하면 국가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잘 조직된 그런 규범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도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덕규범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조직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종교기관 등 어떤 사회 자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 규율 자체가 규범의 효력이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자료에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를 좀 소개해 놨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거를 좀 풀어보자 하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잠깐 한번 이건 우리가 이제 5월 6월 달에 우리 기출문제 특강이 있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말씀드리 본다면, 자, 한번 잠깐 볼게요. 사회에는 법, 도덕, 관습, 종교 규범 등 다양한 규범이 있는데 법과 도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자의 구별을 강조하는 견해에 따르면 양자는 몇 가지로 구별된다. 자, 어떤 걸까? 법은 인간의 외적 행위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이죠. 외면적인 거죠. 그것을 규제자로 삼는 규범이다. 이런 점에서 법은 무엇을 가진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죠.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시다 보게 되면, 우리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양대립, 즉, 대꾸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걸 통해서, 대꾸되는 개념이 뭔지를 통해서 그걸 제시함으로써 이 빈칸의 개념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반면 도덕은 인간의 내적 심리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규범이다. 그러나 때론 인간의 내적 심리가 법의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외적 행위가 도덕의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이다라는 얘기죠. 라드부르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덕은 외적 행위에 관심을 두지만 그것이 내적 도덕성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법은 내적 심리를 고려하지만 그것은 외적 행위와 관련되는 한계 내에서만 문제된다고 해서 법의 무엇과 다시 기억이 나옵니다. 도덕의 내면성의 구별을 유지하였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올 말은 도덕의 내면성과 대꾸되는 개념이 되겠죠. 여기 바로 이제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외면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쉽게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느냐, 즉 법과 도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아주 개념의 특징만 제가 잘 소개해놨는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핵심적인 내용은 법은 강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외부적 강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도덕은 내가 도덕에 반했을 때 내 스스로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나의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이고 반면에 법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간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과를 중시한다는 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법과 도덕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이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었어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시죠. 제가 기본 개념으로서 법률과 법규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놨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법규범 전체를 의미하고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성문법을 의미한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법규라는 개념을 강조시켜 드리고 싶었었냐면 우리가 뒤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의 분류에서 실정법과 자연법 이런 법의 분류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법규라고 하는 개념은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규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 대목에 제가 법규라는 개념이 빠져있기 때문에 법규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항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법규범 중에 즉 법 중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 있는 법규범을 우리가 법규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법이 있다면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법규범이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중에서 법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법규범 안에는 법규와 법규 아닌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법규란 말은 뭐냐면 국민이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을 법규라고 한다. 법규범 중에서 국민이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 있는 법규범만을 우리가 법규라고 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행정입법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에서 법규 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법규 범위예요. 반면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의 조직이라든지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규칙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나중에 국가 작용을 논의할 때는 이 법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우리가 법규란 말을 쓸 때는 이 법규에 근거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구나, 국민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규가 아닌 거에 의해서는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없고 국민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서는 이제 법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법이 왜 존재하느냐, 이미 앞에 법의 개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법은 이런 기능을 해요.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도 하고, 사회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하고, 공익과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그런 그 기능도 하고, 결국 추구한다기보다는 실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기능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실 대목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법의 의, 여기서 법과 그 다음에 도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법의 이념입니다. 법의 이념. 우리가 법의 이념하게 되면 도대체 뭘까? 이념이란 말이 뭘까? 자,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 법의 이념이란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법이 존재하는 목적. 법이 사실은 우리 기능을 보게 되면 이 기능 자체가 법이 존재하는 목적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지만 법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를 우리가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위한 수단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법의 이념을 법이 존재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법의 이념은 법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과 어떤 내용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법이 존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즉, 법은 일정한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일정한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자, 그런데 구스타프 라드부르흐라고 하는 분이 법의 이념을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그러면서 이제 법적 안정성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하의 내용은 바로 이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법의 이념은, 자, 분명히 법이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의 이념을 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법은 분명히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 법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법의 이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를 오늘날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교수님들이. 자, 그렇다면 먼저 정의가 뭘까, 이겁니다. 합목적성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법적 안정성은 마찬가지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정의가 뭘까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정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한번 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이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눈을 감고요. 눈을 가리고 왼손에는 칼을 쥐고 오른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어요. 이게 정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느낌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 정의로운 것 이렇게 얘기할 텐데 과연 정의가 뭘까? 저는 좀 이따 여러분들에게 반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뭘까? 즉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럼 결국 악법이 될 것이고 그죠? 정의롭지 않은 법이 될 것이고 정의롭지 않은 법이 강제력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의롭지 않은 법이 우리 사회 내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실현되겠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뭘까? 여러분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 당연히 이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었겠죠. 예. 여러분 정의를 잠깐 보실까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의 정의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 그걸 정의라고 합니다. 즉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 살고 있는데 그런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가치.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옳다, 공정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가치. 그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의 개념은 각자의 정의, 개인적 정의가 있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이 정의 개념은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 이 정의 개념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이 정의 개념이 전개되는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무엇이냐?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의론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인데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제가 도표로 광의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에요.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즉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예, 광의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이 공동체의 일반 원칙에 따르는 것 자체를 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를 정의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 법이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돼요. 그것이 그 법은 언제나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해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바로 협의의 정의예요. 이른바 특수적 정의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협의의 정의,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은 어떤 내용으로 규율되어야 될 것이냐? 사실 말이에요. 법은 강제력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강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언제나 국민에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혜택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권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침해적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수혜적이기도 해요. 그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 그것이 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이 그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이게 과연 정의로운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가치 자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인데 그것이 수혜적이든
아니면 침입적이든 이 법에 규율된 내용이 이 두 가지 시각에서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즉 평균적 정의론에 의하면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예요.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이론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더 추구할 것이냐는 건 남아 있는데 그는 정의에 대해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둘로 나눠놨어요. 이 평균적 정의는 뭐냐면 이른바 절대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수혜적이건 침입적인 것이건 이 절대적 평등이라는 말은 저 두 번째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을 같게 취급해라 이런 얘기예요. 혜택을 준다면 다 똑같이 혜택을 줘라. 반면에 침해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면 똑같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평균적 정의, 이른바 절대적 평등 개념입니다. 자, 반면에 배분적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이른바 비례적 평등인데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혜택을 줄 때 만약에 어떤 혜택을 받는 집단이 있고 혜택을 받지 않는 집단이 있다면 그 자체가 절대 평등으로 보게 되면 차별이에요. 모든 국민 중에서 그죠? 어떤 국민 중에서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혜택을 여긴 주고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평등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자체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배분적 정의론에 의한다면은 즉 비례적 평등론에 의한다면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두 개의 비교 집단이 혜택을 받을 만한 비교 집단이라고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비교 집단이 있는데 두 개의 비교 집단이 같다면 저건 평등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르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같게가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 이 안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 얘와 얘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달리 취급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이른바 배분적 정의, 실질적 평등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하나만 딱 옳고 어떤 하나는 완전히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우리 법 영역에서 이 정의론이 적용되는 영역이 다른데 첫째, 이 평균적 정의론은 수평적 질서, 즉 대등한 당사자의 사회 구성 모두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는 사회 구성 모두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할 때는 그때는 이 평균적 정의론이 정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평적 질서를 규율하고 사법의 지도 원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배분적 정의는 그렇지 않고 수직적 질서를 규율하게 돼요. 그래서 이른바 공법의 지도 원리, 이 수직적 질서 규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저 공법의 지도 원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직 우리가 공법을 잘 모르잖아요. 공법은 뒤에 제가 법에 분류해서 이렇게 제가 소개해놨는데요. 공법과 사법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국가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어쩌로 공법이에요. 반면에 대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 영역에서는 평균적 정의가 이 영역에서는 배분적 정의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요. 일단 그 정도만 아이고 너무 같군요. 일단 그런 점에서만 한번 봐두시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우리 국민 일정한 연령에 달한 자 우리 정확히 따져보게 되면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선거권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세 이상 국민에게는 다 뭐예요? 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선거권을 인정해줘야 되고 또 피선거권도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18세 이상이 잔데 누군가에게는 선거권을 인정하면서 누군가에게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재외 국민이건 아니면 내국인,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건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 개념이 평균적 정의예요. 왜? 모두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배부적 정의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때 은능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성과급 제도, 우리가 봉급 책정할 때 말입니다. 성과급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배부적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응능과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를 말해요. 응능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이 응익과세라고 하는 건데 소득이 크기에 따른 과세, 이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응익과세 원칙이 아니라 응능과세의 원칙이 원칙입니다. 응능부담의 원칙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배부적 정의에 맞다라고 보는 거죠. 즉 똑같은 소득을 올렸지만 어떤 사람은 담세 능력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도 되겠다. 반면에 똑같은 크기의 소득을 올렸지만은 이 사람은 그것이 소득의 전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과세를 면제해 주거나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응능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뭘까? 즉 평균적 정의가 맞을까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 학교 차원에서 있어요. 과거, 지금은 잔잔해졌습니다만 과거에 학교 급식할 때요, 모든 학생이 다 무상급식해 줄 거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복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는 뭘 강조하는 거죠? 어떤 정의론이죠? 그렇죠. 평균적 정의론이 되겠죠. 선별적 복지냐? 그 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완전히 옳고 누가 완전히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똑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게 이제 평등 개념과 직결되는 건데요. 우리 평등권은 나중에 그 헌법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헌재가 과연 헌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에도 소개해놨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헌법 11조 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법에서 잠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65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들에게 소득 계층 몇 % 이하의 분들에게 매월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초연금입니다. 만약에 앞서 우리가 봤던 이 평등을 절대평등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소득계층을 따지면 안 돼요. 모든 노인들에게 똑같이 매달 얼마씩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중에 돈이 정말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린다고 해서 그게 그분들에게는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지? 이럴지도 몰라요. 반면에 그 돈을 좀 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정의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입장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갑론을박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국회는 늘 시끌벅적하는 겁니다. 제가 그 머리말에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 헌법
우리 법질서 내에서, 적어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최고의 법은 헌법이죠. 그 최고의 법이 헌법인데 그 헌법 중에서 최고의 규범, 최고의 가치 규범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조항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존엄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격 주체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격 주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본다면 그 인간의 존엄성의 전제는 나도 존엄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존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의 전제는 뭐냐? 다름이다. 만약에 다르지 않고 모든 인간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성 또는 우리 공동체의 존엄성, 이렇게 규정해 놨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존엄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존엄한 존재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로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다름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저희의 과제였기도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사회과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늘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멋있습니다. 네.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공동체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리라 전 믿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 기성세대는 다르면 잘못된 것으로, 다른 건 틀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어깨동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길, 제가 뭐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죄드리고도 싶어요. 네. 자, 재밌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로 한목적성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자, 정의이념 항상 숙제처럼 갖고 계세요. 나의 정의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만약에 얘를 선택했는데 누군가는 이걸 선택하고 있다면 그럼 그건 뭐죠?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고 타협하고 사안별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한목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